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생각하는 정보는 네트워크로 여러 곳을 묶어주는 그 무언가로서 현실과의 일치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호 주관적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묶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반드시 현실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환상이더라도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정보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왜곡된 정보로 한 개인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거나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서 어떤 민족에 대한 대학살극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보는 제대로 된 지식을 공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현실과의 일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를 가속화시키지만 그 방향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녀 사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인간의 어떤 본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일은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저 유럽을 휩쓴 마녀 광풍의 역사는 정보 흐름의 장벽을 없앤다고 해서 진실된 정보가 확산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디어의 완전한 자유시장은 진실을 희생시키고 선정주의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인쇄업자들과 서적상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친구의 회전에 관하여 나오는 지루한 수학보다는 마녀의 망치의 선정적인 이야기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혹은 현재의 어떤 데이터로 보거나 이 사람들은 진지하고 중요한 정보들보다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정보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경향성은 IT 기업들의 무한한 영리 추구 경향과 맞물려서 아주 파괴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전파하는 정보는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도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요. 그 의미는 분노, 폭력, 선정적인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가 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퍼지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 각자가 원하는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혹은 유도하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많은 집단들과 교류하면서 합리적인 이성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완벽한 철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약해지면 현실을 외면하고 가상현실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 취약한 상태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업은 이득을 얻고 유튜버들도 돈을 벌고 구독자들도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 대가로 사회는 말초신경으로만 돌아가면서 이내 곧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점차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AI를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AI는 인간의 왜곡된 모습을 그대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AI가 왜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파악하기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가 보기에 공유되는 정보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고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기업에 대하여, 알고리즘에 대하여, 정보 공유에 대하여 자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해한 영향이 드러나면서 거대 기술 기업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을 믿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 플랫폼에 허위사실과 분노가 넘쳐나는데도 경영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면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에서 숱하게 보았듯이 모든 정보가 여과 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진실이 지는 경향이 있다. 저울을 진실 쪽으로 기울이려면 정보 네트워크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강력한 자정장치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자정장치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진실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그것에 투자해야 한다. 저자가 역사 속 긍정적인 사례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종교가 무오류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과학은 오류의 발견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삼습니다. 오류 없이 과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무지를 캐내고 새로운 이론을 창안하고 동료 학자들의 비판적인 리뷰, 검증하는 실험 관찰들이 잇따르죠.
것이죠. 오류를 발견하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과학에서 권장되는 바입니다. 기존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과학자들은 굉장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민주주의는 애초에 강력한 자정장치를 탑재한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오류를 전제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민주주의가 탑재한 자정장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누군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회의 자정장치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압적인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자정장치를 차례로 공격하는 것이다. 대개 법원과 언론부터 시작한다. 전형적인 독재형 지도자들은 법원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법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모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폐쇄하는 한편 전방위적 선전기계를 구축한다. 많은 포퓰리스트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국민이 다양한 의견과 이익 집단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들은 진짜 국민은 오직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이 그 의사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고 사법부는 상급심을 통해서 단계를 두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제도도 있고요. 판사 탄핵 제도도 있고 또한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스트들은 오류의 가능성,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의 의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무오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국민은 오직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그 의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국민을 앞세우죠. 이때의 국민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진리라고 믿는 그 주장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해당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국가의 적으로 매도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언론사는 당연히 폐간되어야 하고요. 사법부, 대학 모두 일망타진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독일의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다수의 뜻이 무조건 옳고 참인 것은 아니죠. 소수자의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자의 의견은 견제장치들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고요.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포퓰리즘과 전체주의의 신호는 이들 견제장치에 대한 맹렬한 공격입니다. 사실 AI의 문제로 돌아와서요.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AI가 바꿔나갈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AI는 인쇄술이 아니라 큐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진짜 권력은 컨텐츠 생산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의 유통자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정보 유통자의 핵심 무기입니다.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 소수 민족에 대한 대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미얀마의 불교 승려 위라투는 극단적인 영상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이 극단적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의 75%가 자동재생 알고리즘을 통해서 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영상이 아니더라도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조회수의 50%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 국민 전체가 접하고 영향받는 정보의 방향성이 일개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페이스북에서 미얀마의 컨텐츠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인 것이죠. 다음의 구절이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순진하게도 소셜미디어가 수십억 명의 전두엽을 연결해 인간의 의식을 고양하고 인류 공동의 관점을 퍼뜨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는 전두엽을 연결할 이유가 없었어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연결해야 하는 것은 변형계였죠. 결과적으로 인류는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였어요. 이 내용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좀 본능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차가운 이성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가운 이성의 전위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자정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설사 알고리즘의 책임이 단 1%라 하더라도 이제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게다가 그 극단적인 영상을 AI 자신이 만들어내고 자동재생 알고리즘이 뿌리는 일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보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정장치는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정장치를 마련한다? 말은 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마도 지난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기술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전문가들조차 기술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일반 국민들이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의 연결고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약간의 희망을 줍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렇게 제언합니다. 21세기 신기술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새로운 기술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는 모든 시민의 시급한 책임이다. 당연히 모든 시민이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계속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정치적 잠재력만큼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유발 하라리는 정치적 잠재력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소는 기술을 철학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결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도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개만 소개를 해보자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든 우리는 알고리즘을 감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관료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관은 인간의 힘과 컴퓨터의 힘을 결합하여 새로운 알고리즘 시스템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런 기관이 없다면 설령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컴퓨터의 편향을 막는 규정을 제정한다 해도 누가 이런 법과 규제를 시행할 수 있겠는가? 법이 있어도 실행할 힘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것이니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중요한 공개 토론의 콘텐츠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일을 감독받지 않는 알고리즘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다. 어떤 목소리를 금지하고 증폭할지 결정하는데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원칙은 반드시 인간이 운영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진짜 인간의 견해를 검열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분노를 확산시키는 것은 금지해도 된다. 적어도 기업들은 그들의 알고리즘이 컨텐츠 선별에 사용하는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또 배제하는 역할만은 AI의 자율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원래는 데니얼 데닛이 주장한 것인데요. 위조화폐를 금하듯이 인간을 가장하는 봇을 금지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모든 봇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척만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발 하라리는 단순히 딥페이크 범죄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을 가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이 책은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소는 조금은 주마간산식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그리 간단한 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종횡무진하면서 본인의 관점을 전개해 가는데 이게 한 번 읽어서는 제대로 읽었다 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해한 내용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은 사실 역사학자 특유의 세세한 기술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좀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종교에서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기관을 설립하고 책을 만들고 경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2, 제3의 경전을 만들어내는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의 백미일지인데 일정의 촉박함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번 직접 책을 보시면서 유발 하라리의 역사를 관통하는 통찰력과 세밀한 이야기들도 보시면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